안녕하세요. 네, 매주 뭐 뵙는 분도 있고 또 새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금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뭐 투자의 세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세미나까지 오시는 거로 봐서는 분명히 이제 투자의 세계에 좀 이렇게 흠뻑 또 빠지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믿고요. 아무래도 이 투자하는 부분은 그래도 자기 자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 때 좀 신중한 여러 가지 검토부터 해서 결정을 하시는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보 싸움인데 이 정보를 이제 어디서 얻느냐에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저번 주 제가 한 4주 차에 걸쳐서 그 철도 관련된 시리즈로 한번 일단 그 세미나를 좀 개최를 해 봤는데요. 다음 년도부터는 또 이제 그 시리즈가 좀 이제 몇 편으로 해서 또 그 새로운 시리즈로 또 세미나를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를 넘어가면서 토지 시장과 그 다음에 내년도에 과연 이제 토지 시장이 또 어떻게 변화를 가고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일단 설명하는 시간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캐릭터 이게 자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도 분명히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똑같은 자산가로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누구한테 앞서서 이렇게 뭐 나서가면서 자기를 알리는 건 아니지만 현재는 자기 PR 시대입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숨어 있는 것보다는 약간 좀 겉으로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이왕이면 좀 신뢰성 있는 그러한 캐릭터, 그런 캐릭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뭐 워낙 생긴 게 이렇게 생겨서 캐릭터도 좀 비슷한 걸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 저는 미련하다라고 하는 미련이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는데 제 인상하고 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용어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백만장자입니다. 뭐 나중에는 뭐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큰 꿈을 가지고 또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자료는 아마 이제 제가 토지 초창기 지금 철도 쪽 할 때 처음 보셨던 자료일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정권이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바뀌면서 현재 이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전체적인 우리나라 그 정부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큰 거시적인 부분의 사이클을 보여드리냐면 언제나 동일하게 가거나 항상 위로만 가고 항상 밑으로만 가는 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인생을 사는 거 짧게 보면 60년이고 길게 가면 100년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100년을 사는 그 시기에 우리가 그러면 항상 고점에만 사는 것도 아니고 저점에만 사는 것도 아닌데 지금 현재 이 IMF 터졌을 때만 해도 이때는 사람들은 아마 자살한 사람들 많이 있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이때보다는 아마 이제 이쪽 박정희 때 아마 제일 이때가 아마 해피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 있던 사람들은 뭐 행복에 겨워 있을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좀 드리냐면 물론 이 숫자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나올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으셔야 되는데 이 사이클에 대한 개념이 대부분 못 갖고 계세요. 이게 말이 경제고 경영이고 얘기를 하지 대부분 보면 추상적이고 거시적일 뿐이에요. 당장 나는 지금 집에 돌아가면 밥 한 끼 먹고 애들한테 과자 하나를 사줘야 되는 아주 작은 규모의 경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는 시각들이 이렇게 길게 보고 큰 거시적인 거를 이 가슴에 아니면 머릿속에 그리지는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왔던 이런 패턴들만 조금, 물론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늘이 아닌 이상은 이런 부분을 미리까지 다 준비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패턴만 어느 정도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향후에도 떨어졌지만 올라갈 때가 있는 거고 또 올라갔지만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둔다 그러면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측, 미래에 대한 예측과 투자 전략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걸 그걸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위에서부터 전체 물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물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그 화살표로 보면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쪽 추세입니다.
이 얘기가 요즘 말하는 뭐 저성장에, 저물가에, 뭐 우리가 말하는 저고용에, 저출산에 고자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경제 지표들이 다 하향을 하고 있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안 좋은 것만 다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는, 근데 단순하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마 부동산 하시는 또 신문에 나오는 모든 경제 지표들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숫자만 그래 맞아 지금은 그래 올해 경제 성장률 한 1.5% 내년에 2.5% 그냥 숫자만 기억을 하시는데 숫자로 기억하면 그거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 사이클을 하시라는 거죠. 지금도 오늘 지금 아직 지금 2013년도 그 12월 달까지의 최종 경제 지표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요거는 아마 내년도 1월 말이나 2월 달 가야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나오는 모든 지금 발표하는 경제 지표들은 이 10월 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오늘도 이 사이클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물가 상승 자체가 지금 예측하는 그 금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1.5%까지가 딱 지금 책정이 돼 있고요. 내년도 가면 이제 물가 상승이 아마 한 1%대에서 2.5%대 예상한다라는 거는 뭐 익히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아실 거고. 경제 성장률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이 지금 경제 성장률인데 지금 2%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과거에 10%대, 5%대 하면 경제 성장률이 높은다는 의미는 그만큼 먹고 살만한 게 많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점점 갈수록 먹고 살만한 게 이제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뭘 해야 되냐? 고부가 가치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수치를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짚어보면, 지금 2013년도 이게 2, 4분기입니다. 지금 이제 3, 4분기까지 가면은 지금 아까 앞에 전에 보셨던, 한 2.5%대가 지금 이제 현재 경제 성장률인데, 내년도 아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성장률은 그렇게 올라가질 못한다는 건데,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건데, 세계는 어떠냐? 우리나라만 그러면 계속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맨날 뭐 저성장에 저물가에 이렇게만 가느냐? 세계 경제 성장률도 보면 전 세계적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지금 한 3.6%대, 저희하고 차이나도 한 1%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나 이게 연동돼서 묶여간다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시사를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단독으로 움직여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경제에 대한 경제 뉴스를 그래도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게 이제 그래서 나오는 얘기고요. 현재 보면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 신흥국이라는 거는 뭐 아시지만 한참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개발국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국의 신흥국들이 지금 현재 과거에 중국 같은 경우는 7%, 8%대 했던 게 지금 이제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5%대로. 그래서 현재 이러한 그 주변에 아직 그 선진국처럼 가 있지 않은 국가들과 우리는 같이 이제 견주어서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는 수출무역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도 이렇게 좀 버티고 있는 거지, 이 수출마저 끊어진다 그러면 내수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왜 자꾸 또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좀 이거 인구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총 생산 들어가는 우리 이제 GDP하고 이 성장률, 실질 성장률하고의 분명히 갭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되고 실제 피부로 와닿질 않아서 그렇지, 대부분 보면 2011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한 5%, 4%대 좀 미만까지 올라갔던데, 이때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특히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다 그러면 이때는 지금 현재 한 2.2%대보다는 상당한 많은 수치적으로 이득이 온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지 차이는 뭐냐? 이때와 이때의 차이는 금리 차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는 돈을 많이 못 빌리는데 이때는 돈을 많이 빌릴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올라가면 돈을 많이 빌린 사람은 그만큼 이제 부채에 이제 어깨에 힘이 말 그대로 짐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또 그런 부분이 또, 그래서 항상 상반된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왜 자꾸 이런 그 경제 성장률의 이 고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언제 투자를 해야 되고 언제 투자를 빠져나와야 되는 그 컨셉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라고 제가 자꾸 이걸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인구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인구는 현재까지는 아직 상승세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맨날 뭐 저출산 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현재 지금 5천만인데요. 2011년에 4,970만 대, 4,940만 대, 뭐 2008년 같은 경우 4,800, 뭐 거의 4,900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 이 중에 이제 지금 현재 가장 큰 인구를 차지하는 데가 이제 수도권, 그 중에도 이제 경기가 제일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서울입니다. 대부분 보면 서울이 인구가 제일 많다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서울 인구가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1,000만 명이 넘었다가 2012년도에 900만 명으로 떨어지고, 지금 현재 2013년도에 900만, 1000만 명이 못 넘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도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신도시 만들고, 또 지금 최근에 아시지만 정부가 이제 그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세종시로 해가지고 정부기관 다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점점 서울시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 이동에 대한 부분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인구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투자는 토지이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얘기를 더 강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는 자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1,100만 쭉 해서 지금 2008년도에 쭉 오다가 지금 현재 보면 1,190만, 지금 5천만 중에 1,190만이 지금 경기에다 몰려 있어요. 경기 수도권에 지금 다 몰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경기를 포함해서 전부 수도권을 다 합치면 2,400만 명이 다 여기에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수도권. 서울을 중심에 있는 그 수도권 신도시나 그 해당 지역들에서 뭐 몰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는 서울이 아닌 이제 수도권 쪽, 그리고 수도권에서 또 지금 최근에 정부 정책으로 가는 쪽에 이제 포커스가 돼야지 않겠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뭐 표로 이제 그래프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지도상으로도 보면 지금 이제 요 제일 높은 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수도권. 이게 지금 파란 색깔이 서울. 뭐 인구는 뭐 이것이 계속 늘어난다. 뭐 인구 자체는 어차피 저출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 가면 인구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토지 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주택률을 한번 보게 되면 전국은 요 파란 색깔로 해서 보면 지금 현재 100%가 다 넘었어요. 이게 100% 선인데 100%가 지금 넘은 데가 어디냐? 여기 지금 요 색깔. 여기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은 거의 전국 기준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요 지금 주황 색깔 인천. 인천은 그래서 투자가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주택 보급률이 제일 많습니다. 사람 인구당 그 주택이 보급되어 있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연두색 이 부산입니다. 부산 아직은 거기 새롭게 개발되는 데를 제외하고는 거기도 다 이제 투자 가치가 없다고 보십니다. 주택 자체가 투자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최소한도 지역을 보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어디서 무슨 엄청난 뭐 정보를 빼온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바로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정보들이에요. 단지 이거를 보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그런 예측력이랄까 그런 관점들이 없으셔서 야 그래 내가 지금 인천에 경매 하나 나왔는데 들어갈까 말까 근데 인천에도 어디 지역이 다 틀린데 어디 들어갈까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거기 지금 주택보급률 이거 100% 넘었으니까 나중에 거기 개발 아니고 뭐 상가 아니고 중심상업자가 아니면 이거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미리 예측하고 누구 전문가의 도움에 얘기 듣는 컨셉이 아니라 최소한도 자기가 1차 검증까지는 이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검증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금 광주 같은 경우 여기 아니지 여기 광주네요. 지금 여기 부분 서울이 여기인데 제가 요 지금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주택 보급률만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지 이러한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그게 다인 양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보면 기본적인 그 변동 요인들은 2개에서 3가지 정도를 복합해가지고 추측을 해내야지 자기가 확정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성장률 하나 보고 결정을 하거나 인구가 들어간다 해서 인구 하나를 보고 들어간다거나 주택이 보급이 완전히 여기는 100% 넘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주택 보급률 하나를 보고 간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제가 지금 여기서 또 설명을 하다 보면
대부분 보면 이런 숫자 하나 가지고도 민감하게 그 하나가 다 있냐 오해들을 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현재 이 주택시장 자체는 뭐 제가 뭐 굳이 이거는 설명을 안 드려도 뭐 과거에 지금 2008년도만 해도 상당히 많이 그 공급을 했다가 2010년, 11년에 또 많이 줄였다가 지금 또 점점점 이제 또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러냐? 신도시급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면서 주택수가 더 이 공급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주택이 왜 많냐? 뭐 맨날 보면 전세 대란에 월세 대란인데 뭔 주택이 많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실제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 이 데이터, 실제 나와 있는 데이터하고는 완전히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내 집 하나 마련해서 거주하려고 들어가시는 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 투자인데 투자의 컨셉은 실제 우리나라 나와 있는 이 경제 지표나 데이터에 일단은 기초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까 이제 그 경제 성장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사이클이 어려울 때 특히 이제 장기 침체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데가 이제 금융권들입니다. 투자가 안 되고 사업이 뭐 지지부진하니까 결국 돈놀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자를 높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황적인 그냥 뭐 사이클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2008년도 7월달 이때 아시지만 뭐 여기 바로 이제 IMF 터지면서 주춤했다가 이때까지 금리가 제일 높았습니다. 자, 지금 쭉 떨어져가지고 물론 지금도 이거 아닙니다. 이게 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 금융권에서 CD 금리라고 해가지고 뭐 기업어음 발행하는 그런 기준을 가져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데. 일반 우리가 말하는 그 예대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에서 보통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게 예금이냐 대출이냐 해서 거기서 수수료를 가지고 그 금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윤을 따지는데 보통 우리 같은 그 소비자들은 보통 이제 예금을 하니까 예금 이자율은 낮게 주고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또 높게 받는데 실제 이게 지금 뭐 신용도가 높은 분들은 뭐 3점대 후반 물론 요즘 정부 지원에 받으면 뭐 1%대도 받는 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볼 땐 다들 요즘은 4%대 물론 이게 조금 더 점점 뭐 변동금리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 보는 컨셉은 이게 장기화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다 뭐 앞으로는 계속 전망세가 이 절이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저는 이거 100%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러한 사이클이라는 게 지금 여기까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 더 떨어질 거냐 올라가냐를 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 거냐? 우리나라만의 거시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경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미국에서 버냉키 의장이 뭐 그 양적 완화 출구 전략에다 뭐다 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 또 발표를 했었고 그러다가 다시 또 유예되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그게 많이 풀릴 겁니다. 풀린다는 의미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조금 턴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갑자기 확 턴하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단 상황이 턴을 하게 되는 이런 그 곡선상의 기울기가 바뀌게 되면 최소한 1년 정도의 기간 안에는 떨어지는 건 없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보시고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현재까지는 뭐 3점 후반대 이렇게 지금 그 금리가 이제 되고 있고요. 자, 이제 토지 쪽으로 좀 보시면 이게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용도 지역별 여러 가지 이제 그 집가 동향에 대해서 이제 상승률을 가지고 지금 본 건데요. 보시면 2005년 때부터 2007년 때 여기 딱 IMF 터질 때까지만 해도 집가 상승률 엄청났습니다. 물론 뭐 이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0%대 있는 이 정도는 2002년도 같으면 이때는 뭐 거의 자다가도 막 그냥 아파트가 그냥 막 가격이 뭐 꿈틀거리고 용수점 칠 때니까 이때는 뭐 대책이 없었고요. 그러다가 IMF 딱 터지면서 거의 이제 마이너스에서 0점대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숫자가 단단히 해서 0점대로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이 숫자상으로 볼 때 별거 아니지만 실제 이 상황으로 금리 우리가 말하는 집가 상승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요거 이제 다시 또 보여드리겠는데 어쨌든 2012년까지 볼 때는 숫자가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점점 가더라도 다 1%대, 0. 몇 %대에서 그대로 갔다라는 거. 근데 이 중에 지금 보시면 투자로서 가장 집가 변동이 가장 높았던 데가 녹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상업지역, 주거지역, 아 이거 돈 되니까 이거로
집가 올라가겠지. 천만의 말씀. 이거는 당장 개발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아니면 이쪽은 투자 개념이 아니고요. 보통 가장 크게 되는 게 저평가, 저개발된 쪽에 투자가 싸게 들어가서 높게 올라가는데 이 지금 현재 지가 변동률의 기준은 뭐냐?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한 이 공시 지가 기준입니다. 이거는 내가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건 국가에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가만히 그냥 돈 투자하고도 있어도 정부가 알아서 돈 올려주는 컨셉이라는 거죠. 거기에 편성을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토지 투자의 기본. 인구 들어가냐, 도로 들어가냐, 철도 들어가냐, 거기에 뭐 국가에서 하는 개발 사업들, 확실한 개발 사업들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런 게 한 몇 가지만 딱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공시지가인데 실제 시세는 엄청나죠. 그 몇 가지 요인들 파악하는 게 아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지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이게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뭐 항상은 아닙니다만 한 3달에 한 번 정도는 그 국토해양부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제 파악을 좀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지가 변동률 아까 제가 이제 보면 그 IMF 터지기 전까지는 쭉쭉쭉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IMF 터지면서 이제 투자고 뭐고 나는 이제 뭐 돈이고 뭐고 결국은 심리가 딱 떨어지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때도 과연 개발 사업이 없었냐? 안 그렇습니다. 이때도 개발 사업 많았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묶어놓은 건 뭐냐? 공시지가. 국가에서 세금 다 안 가도 좋은데 돈 못 올린다는 거죠. 제 얘기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이때 투자해서 이때 판 사람도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투자하는 투자 컨셉은 이런 거는 당연하지만 이거 말고도 이때가 더 우리 토지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더 이제 호황기가 된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인 데이터를 좀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뭐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누계치로 오는 컨셉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2013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 해서 뭐 쭉 올라가는데 요거는 이제 2013년도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얘기인데 여기도 보면 이거는 지금 현재 상승률 기준으로 놓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상승률 상으로 보면 요때가 지금 10월달, 지금 요 11월, 12월달은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다음 달이면 이제 11월달 것도 나오고 그 다음 달에 또 12월달 나오니까 그건 이제 후속적인데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것도 지금 사이클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1월달부터 이 금년도 1월달부터 쭉 올라가다가 요때가 지금 7월달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뭐냐면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뚝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또 그 토지 이제 그 부동산 정책 발표한 걸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발표가 되면서부터 이게 또 이제 서서히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차이가 이 그래프상으로 이제 눈으로 좀 보일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지만 실제 미미한 차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0.0, 0.5, 1%대도 안 돼요. 실제는 지가 변동상으로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1로 바뀌고 5로 바뀌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지가 상승인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사이클상 이 사이클을 탄다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는 상승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거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없었는지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세 달마다 이렇게 이제 딱 표로 만들어 드려요. 이거 전에 제가 이거 세미나 그 철도 할 때도 이걸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5월달 2013년 5월달에서 6월달 7월달 여기 보면 5월달이 이제 가장 저희가 많았고요. 현재 지가 전국으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5월달 7월달 기준이죠. 이게 마지막 7월달 기준이니까 7월달 기준으로 보면 0.02%가 요 전달 6월달보다 0.02%가 상승을 했다는 거, 거래량이 1.2%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첫 번째 뭐냐? 10월달입니다. 딱 3달 지났어요. 3달 지났는데
지가가 분명히 0.02%죠. 얼마 올랐냐? 0.15. 그러면 0.02에 하다못해 지금 따지면 한 7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3달 만에 지가가. 거래량은 1.2% 상승밖에 안 했는데 거래량을 딱 보니까 전국 거래량이 20.5%야. 이건 몇 배예요? 20배 올른 거. 20배가 거래가 많아졌다는 거야. 이때 거래가 하나 했으면 이때는 20명이 거래를 하다 20건이 거래가 됐다는 얘기. 이러한 데이터를 딱 놓고 볼 때 이거 왜 투자를 하고 왜 거래가 되고 왜 지가가 올라갈까라는 게 의구심이 안 드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2013년 뭐 지금 지나왔으니까 어떻고 2014년 내년은 어떻고 뭘 보고 예측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이 아니고 뭐 무당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내년을 예측하고 내년을 어떻게 운명을 가지고 하겠냐 이거죠. 뭘 가지고 하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딱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올라간다. 아니라 이거죠. 아까 제가 그래서 사이클에 대한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하고 매치를 해가면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그 흐름을 같이 타시면 최소한도 투자하는 데는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왜 올라가고 왜 거래량이 많아지는지 이유를 한두 가지만 찾아내는 사람이 결국은 투자를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오늘 솔직히 뭐 2014년 대전망 암만 그래 전망 좋고요. 내년에 무조건 투자하세요 얘기를 해도 이런 흐름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도 투자 못 하시고 그 다음 연도에도 투자 못 하세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개념을 일단은 조금은 기존에 가지셨던 것보다는 조금 다른 자기만의 어쨌든 아직은 확립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다 노출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의 그런 사이클들을 한번 그려보신다 그러면 뭐 충분히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이 되고 일단 그 지가 변동률과 거래량을 보면 10월 달인데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게 12월 달에는 주춤했습니다. 근데 11월 달까지는 상승을 했고요. 요게 이제 그 아까 나왔던 전체적인 이제 지수들인데요. 요게 지금 토지 거래량을 가지고 이제 한 건데 보시면 들쭉날쭉하죠. 이게 지금 2007년도 IMF 터질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거래가 전혀 안 됐다가 그 IMF 이제 이겨나가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걸 집중적으로 이제 그때도 매수를 했고요. 2010년도에도 이제 한번 또 매수를 하고 또 급감을 하고. 과연 올라가는 타이밍. 우리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하고 좀 뭐 비슷한 논리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올라가는 타이밍만 잘 잡아낸다고만 하면 뭐 투자 실패할 일이 하나도 없죠. 문제는 주식시장처럼 뭐 하루하루 다르게 바뀌는 게 토지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변동성을 예측하기는 주식보다는 그래도 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2013년도 이것도 이제 3분기이기 때문에 요거 지금 현재 보면 7월 달에서 10월 달 그 사이인데요. 3분기에 외국인들이 물론 그 전에도 외국인들 엄청 많이 있고 작년에도 그 외국인들도 많이 샀고 계속 사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왜 특별히 3분기 거를 또 꺼내놨냐? 이 상승률이 또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왜 살까? 외국인들이 살 때 같이 사면 도움이 되겠나 안 되겠나를 한 번 더 생각들을 해보셔야 돼요. 주식은 워낙 뭐 우리나라가 외국인에 어쨌든 끌려가는 입장이니까 외국인 매수에 의하면 뭐 매도에 의하면 뭐 그러면 같이 물릴 수가 없는데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 이 부동산 중에 특히 이 국토 전체를 가지고 놨을 때에는 뭐 외국인한테 끌려갈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얘들이 왜 투자를 하겠냐 이거죠. 돈이 남아서 투자하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세계 경제 중에 여기서는 이제 아시면 금리도 있고 환율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하고 좀 하나를 더 보는 게 자기네 돈을 들여와서 우리나라 환율이 좀 떨어지거나 올라갔을 때 상황 봐가지고 팔거나 하면서 환율 차이까지도 보는 애들이 얘들이에요. 우리보다는 조금 더 강점이 있죠. 근데도 얘네들은 지금 팔지는 않고 계속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여기 뭐 숫자상으로는 뭐 큰 지금 뭐 잘 안 보이긴 한데
이 전체 지금 저희 국토의 한 13%인가 한 5%대가 전부 이제 외국인 소유로 좀 돼 있습니다. 이 면적만 따지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뭐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보시면 제주도는 뭐 일단 뭐 이제 우리나라 땅이 아니다라고 보실 정도니까, 이게 뭐 이거 누가 안 사고 싶으면 안 삽니까, 솔직히. 자, 우리 항상 그 토지에서 가장 이 투자의 가치를 놓고 보는 게 이 부가가치를 높여라는데, 부가가치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건물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개발만 하면 대박인데, 개발 못하는 땅, 뭐 말 그대로 그냥 묵혔다가 시세 차익 보고 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이때도 보면 2007년 IMF 때까지만 해도 뭐 성장 하면서 계속 미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쭉 올라왔어요. 결국은 개발 행위 허가를 이만큼 많이 내줬은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다가 조금 떨어져요. 이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게 첫 번째 뭐냐, 지금 다들 이제 이 그래프만 보면 이렇게 떨어진 것이 행위 허가가 완전히 급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항상 이만큼의 누적치를 계속 얹고 가는 거기 때문에요. 단지 전년도보다 행위 자체의 허가를 덜 내줬다는 거지, 매년 허가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허가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고 줄어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늘어나는 빈도가 예를 들어서 올해 신청을 뭐 예를 들어 10,000건을 했는데 허가를 1,000건을 하는 때, 이런 게 10,000건 신청에 1,000건 허가를 냈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10,000건을 냈는데 8,000건이 허가를 냈다는 얘기예요. 그 해 연도에 이렇게 증가되고 약간 떨어지는 이유는 허가 자체의 빈도수를, 신청은 이만큼 했는데 얼만큼 해줬느냐의 결과이기 때문에, 행위 허가를 해줬다는 의미는 그만큼 그 연도에 개발을 해라, 개발하지 마라, 그 규제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개발 행위 허가만 많이 나는 때를 집중적으로 골라서 투자하면, 그런 땅들만 잘해서 투자해 놓으면, 말 그대로 2003년도 가서 2013년도에 파는 게 아니라 2004년도 투자해가지고 2006년도에 그럼 2년 투자해서 팔아버리면, 개발 행위까지 해서 부가가치 매기면 이게 투자의 최고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져가는 것만 생각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뭐 내가 돈이 많아서 그거 지금 안 써도 돼 하고서 그냥 뭐 묵히는 땅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왕이면 투자하실 거면 이러한 빈도수들을 보고 어떠한 요인들에 따라서 이렇게 갈 건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 또 실제 그렇게 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이때 투자를 해서 이때, 아니면 조금 더 가면 이때까지 상황을 봐서 매도를 하면 이게 투자의 컨셉인데, 대부분 이렇게 2년에서 3년, 4년 이렇게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물론 자기 의지는 아닐 겁니다. 실제 투자를 해놨는데 자기는 분명히 이거 샀을 때는 이게 뭐가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데이터들이 각 자기 지자체별로, 이것도 실시간으로 지금 앉아서 인터넷 두드리면요 다 확인이 됩니다. 심지어 요즘은요 전화 한 통화해서 그 해당 그 지자체 뭐 어디 군에 시에 전화 한 통화 때리면요 이거 금방 나옵니다. 데이터 안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을 미리 조금만 조사를 하고 미리 파악만 하신다 그러면 이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개발 행위가 어디가 많습니까? 용도지역상으로 보면 도시지역은 행위 허가가, 이것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위 허가가 결국은 어디서 신청이 많았냐가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행위 허가 자체가 건수가 많아서 그게 아니고, 도시지역이면 이미 용도지역상으로 뭐 일반주거, 제2종 일반주거니 뭐 상업지역이니 뭐 준주거니 다 허용이 돼 있는데 굳이 행위 허가가 뭔 문제가 있습니까? 저거 그냥 나와요. 근데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이나 뭐 우리 말하는 생산관리지역 보세요. 그러면 토지 투자를 하면서 내가 그걸 건물을 줘서 내가 그걸 운영하고 내가 거기서 뭐 임대차 하지 않는 한 어차피 토지 투자라는 목적은 뭐냐? 개발행위당 만들게 해서 부가가치 입혀가지고 하면 그만한 차익이 나한테 벌어지니까 어느 쪽으로 갈 거냐는 얘기죠. 결국은 비도시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도 첫 번째 또 뭐냐?
도시지역보다 비도시지역이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또 매수하는데 금액이 싸기 때문에. 근데 가능성은, 개발 가능성은 도시지역보다는 얘가 잠재력은 더 크기 때문에. 물론 도시지역도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또 오해하시는 분 때문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미 개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오히려 이게 더 단타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얘는 3년에서 아니면 5년 묶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단지 차액을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도시지역보다는 비도시지역이라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 당장 둘 중에 어디가 좋습니까? 라고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신다 그러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둘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요 한 가지만 보시는 그러한 앞으로도 한 가지 요인만 보는 거는 좀 버리십시오. 항상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쪽에 습관을 들이시면 충분히 개발 행위 허가가 이게 왜 어떤 또 나한테 내가 투자할 때 이런 행위들이 가능할까 안 할까를 하나의 요인으로 더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도시지역 내에서도 보시면 도시개발, 뭐 도시정비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면적인데 여기도 보시면 요게 지금 경기 수도권, 요게 지금 서울이죠. 서울. 그리고 요 색깔 요거 보면 요거 맞죠? 경남. 여기서도 보면 이거는 사업소 숫자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사업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뭐 지금 평택에 고덕 신도시 한다 그러면 뭐 528만 평 한다는데 그 면적은 이쪽에서 따지는 거예요. 528만 평 개발한다고 뭐 말이 528만 평 막 이렇게 얘기하지 상당하잖아요. 개발이 되면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확정이 안 된 걸 갖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미 사업 개소를, 여기서 말하는 개소는 100만 평짜리가 됐던 500만 평짜리가 됐던 한 개소로 치러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숫자는 서울이 제일 많아. 개소로 따지면. 왜 그러냐? 뭐 뉴타운부터 해서 뭐 재건축 뭐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건수로 따지면 얘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지. 근데 면적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여기 지금 경남은 얼마야? 경남도 여기 지금 3이잖아요? 근데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뭐 수도권 거의 이게 얼마야? 이게 66이고 여기가 54면 오히려 서울은 건수로 따지면 이게 지금 1100이고 얘는 200이면 거의 한 5배 정도 되는데 얘는 어디를 그럼 투자를 해야 되냐? 건수 많은데 투자? 면적 많은데 투자? 이런 걸 이렇게 같이 또 하나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얘기를 하면 그게 단 줄 알아. 두 개를 갖다 놓고 보면 이렇게 해서 짬뽕이 되고 이래서 확실하게 그럼 이게 지금 또 서울 쪽에 이런 정비사업 쪽이 아니고 또 이런 또 경남 쪽에도 아직 저개발되어 있는데 이런 쪽에 또 보는 컨셉. 물론 비중에 따라서는 서울도 나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도 워낙 또 노른자가 많고 또 뭐 알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아시지만 강남 불패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강남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지금 강남에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도표로 봤던 거를 이제 실제 이게 지금 국토해양부 LH나 뭐 도시계획 현황이 다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미래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다 과거 자료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로서 끝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은 과거에 의존하고 과거 사이클에 유사하게 간다라는 걸 추정하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2013년도 나오면 이거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 때문에 숫자는 많이 줄어들겠죠. 뭐 뉴타운 해제부터 해서. 자, 지금 이제 그런 경제 지표들을 조금 봐왔는데 요것도 아마 저번 시간에 이렇게 설명 들으신 분인데 어떻게 다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좀 뒤에 이제 전망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설명 드려요? 아니면 그냥 저번에 한번 설명 들으신 분들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필요하세요? 그러면 좀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금년도에요. 총 5차에 걸쳐서 이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이 박근혜 정부가
이 주택시장도 뭐 우리 주택거래 활성화 때문에 뭐 4.1 부동산 대책, 뭐 724, 그 다음에 828, 그 다음에 12월 3일날 했던 추가 뭐 주택 관련된 대책들은 다 아실 거예요. 토지 관련된 대책들 물어보면요, 몰라요. 지금 금년도만 해도 이게 총 5번에 나왔는데, 그래도 토지 쪽 관련된, 대부분 이거는 그 민간, 우리가 말하는 일반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기업 활성화 때문에 나온 대책들인데, 거기에 이제 토지 항목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월 11일 날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게 이런 무슨 산업단지나 무슨 공장, 뭐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거, 실제 투자를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여기 지금 5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역 쪽에서는 병원 관계된 사람들한 그 해당 그 업체가 됐던 그 기관에다가는 숙박. 결국은 뭐냐? 병원 부지가 대형 뭐 예를 들어 병원 그 학교 병원이든 아니면 무슨 또 기업체가 운영하는 병원이든 그 인근 부지에는 분명히 이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이게 입법 예고에서 이제 6월 달에 이제 입법 예고를 좀 5월 달에 분명히 11월 했는데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2차는 7월 11일 날 했는데 이때가 이제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7월 11일 날 발표했던 게 이때 이제 기초로 나왔던 게 요런 이제 주거 상업 녹지 용도구역 그리고 주거복합지에서 이게 원래 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됐던 게 준공업하고 준주거지역. 그래서 준공업지역이 이제 해제,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이제 다 풀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땅 하나 뜨면 준공업지역 가뜩이나 공장들 많고 지저분한 게 많은데 그 비싸봐야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 땅 하나 사뒀으면 개발만 되는 그 항목 딱 그 시간 타이밍이 되면 이거 상업지를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관광호텔? 엄청 좋죠. 그게 어디냐? 이게 그때 노른자 나왔던 데가 지금 성수동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그 양평동 목동 바로 옆에 있는 데 아시죠? 서울에 이 중공업지역 해제된 데만 해도요 지금 총 한 7, 8개 됩니다. 그 지역이요 다 나왔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어느 지역에 어디 번지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보셨냐고요? 관심이 없거든. 그렇다고 맨날 신문만 보냐? 아닙니다. 자, 요게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런 것도 좀 나왔고 여기서 우리한테 가장 밀접한 건 뭐냐? 계획관리지역. 제가 이거는 조금 뒤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뭐 지금 여기서 앞에서 할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가 9월 25일 날 또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도 대부분 공장 정축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거 없어요. 결과적으로 준공업 지역에 400%, 준주거 지역에 500% 용적률을 상한시켜주겠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건물을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3층밖에 못 지었는데 6층짜리 져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8월 달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희하고 관계가 없어서 제가 그건 빼버렸고요. 실제 이제 아까 그 나왔던 대책 후속 조치로 해가지고 11월 25일 날 국회의 의결을 딱 거쳐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시행령까지 다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법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 준주거, 준공업 지역의 주택, 관광호텔 가능하다 이거죠. 이제는 원래 상업시설만 허용되던 게 이거 상업시설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까지 바뀌는 용도지역 기다리려고 그러면요 진짜 무슨 뭐 저기 시청 백도 안 되고 시청 그 시장의 백도 안 되고요.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건데 바꿔주겠다는데 용도지역을 아예 이걸 상업지역으로 바꿔주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이 건물을 바꿔서 지어주겠다는데 이것만큼 개발 호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법을 딱 바꿔가지고 중요한 건 7월 11일 날 이거를 보신 분 지금 제가 했던 이거 신문에서 이거를 보신 분은 이때도 늦었긴 했지만 이걸 보시고 야 7월달 지금 7월 11일이니까 8월 정도쯤이면 서울에 있는 중공업 지역을 몇 개인지 조사를 싹 해서 거기에서도 빨리 부동산 거기 인근 몇 개 딱 찾아가지고 금매로 나온 거
비싸지도 않고 허름한 다 쓰러져가는 공장 하나 조그만 거 하다못해 100평 미만짜리 금매로 나온 거 한번 찾아보시면 벌써 포인트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저게 정부가 하는 게 물론 다 무조건 다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100이면 100 다 뻥이 아니에요. 대부분 일단 발표를 하고 나면 법 시행까지는 국회 통과하는 법도 있고 대통령 직권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해서 바로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런 것들은 국내 의견이 그냥 통과되면 끝입니다. 시행령으로 가는 부분하고 시행규칙으로 가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 내용만 아시면 야 이거는 뭐 정부가 무조건 가네. 아 이거는 저기 국회에서 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 싸워서 이게 민주당이 이기면 해결 못하고 새누리당이 이기면 어떻게 한번 기대해볼까? 그런 정책이라 그러면 이거 가시면 위험하죠. 그런 정책 아닌 이상은 11월 25일날 그냥 이렇게 발표되고 지금 현재 또 제가 이제 또 다음 거 요건 이제 12월 13일이고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13년도에 법이 바뀌는 특히 토지 쪽에 관련된 법이 바뀌는 핵심이에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내년도 2014년도에 해당되는 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투자 컨셉이 별거 아닙니다. 자, 계획관리지역? 그렇다고 해서 계획관리지역이라는 무슨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거 지금 8월 27일날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때는 뭐냐? 기존 같으면은 뭐 음식점이나 뭐 숙박 정도는 가능하게 건축이 허용이 됐는데 지금 뭐까지 돼 있냐면 이제 판매 시설까지도 이게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아파트부터 해서 그 해당 지자체에서 좀 금지하는 몇 가지 건축물이 있는데 그거만 제외하고는요 계획관리지역에서 이제 모든 건축물을 다 지을 수 있다라고 이제 허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건축 제한을 완화를 시켜줬던 건데 상당한 겁니다. 이게 용도지역 아까 말했던 도시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 비도시지역인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중공업 쪽만 얘기했죠. 지금 전국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얼마냐면 1078km제곱미터. 근데 전체가 1098인데 616 1098에서 616을 해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숫자로 하니까 이게 얼마큼 면적이 모르죠. 이것도 딱 해봐니까 분당 신도시 면적 30배를 토지거래구역에서 다 해제를 해줬어요. 이게 왜 해줬냐? 아까 기업들 산업단지도 만들고 여기도 뭐도 만들고 개인 민간한테 당신 개발하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관련된 그 기업들이나 민간 그 기업체들 투자 빨리 좀 해서 니들 공장도 짓고 뭔가 좀 해라 해가지고 거래 활성화하려고 이거 풀어준 거예요. 언제 풀어줬냐? 5월 24일 날짜로 이거를 해제를 시켜줬고요. 서울시 아까 제가 중공업 참 중요한 건데 7월 26일 날짜 풀어줬어요. 아까 그 7월 11일 날 2차 했다 그랬죠? 며칠 만입니까? 바로 해제를 해줬어요. 근데 해제해줬는데 실제 건축은 아까 11월 25일인가? 11월 20 며칠 날 그 국무회의 그 의결 통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건축 허가는 그때부터 이제 허용하게 해주고 해제는 먼저 풀어준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실제는 그냥 지나가는 그냥 기사거리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투자, 특히 토지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던 땅을 풀어줬으니까 얼마든지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못 짓게 했으면 또 못 들어가. 근데 주거에 뭐 여러가지 관광, 뭐 숙박에 뭐 다 지을 수 있게끔 또 그걸 또 막 묶어줬어. 건축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땅만 갖고 있는 땅 주인이면 그 개발되는 지역 갖고 아까처럼 서울 어디 저기 뭐 밑에 지방에 있는 그런 중공업 지역 사시라는 거 아닙니다. 또 오해들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데 하시면 안 되고. 결국 이거예요, 이거. 분주거 지역 완화를 시켜서 입법 예고를 하고 입법 예고를 한 거를 11월 25일 날 국무회의 의결 통과를 시키고. 자, 이게 쭉 보면 시나리오가 연결이 되는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날짜별로.
제가 그래서 내년도, 뭐 2013년 지나왔지만 이것만 보면, 야, 이거 지금 늦었네. 아, 이거 뭐 이제 뭐 발표도 끝나고 뭐 누구나 다 아는 거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 내용 또 못 들으셨으면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저희같이 부동산 특히 토지를 하는 토지 고수들 외에는 이 내용이 각각 보면요 다 별개로 떨어져 있는 걸로 보여요. 묶어놓으니까 야 그래 무슨 토지 이거 보면 이 관련된 세 개 중에 아까 얘기했던 인구 유입되는 지역과 또 도로와 철도가 들어가는 인접지역에 거기에 국책사업이나 정부에서 하는 정부 정책만 들어가는 지역이라 그러면 왜 안 들어가시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가 나오는 거지 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로 보면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까도 처음에 경제지표를 볼 때 한 가지 요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부분을 이렇게 묶고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는 그러한 시각적인 게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까 이제 계속 제가 투자 개념에 대한 얘기. 이거 아마 처음 저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는데 똑같아요. 진짜 빨리 가냐 안전하게 가느냐, 그래서 수익을 가져갈 것이냐, 또 이게 나중에 팔 때 황금성이 있느냐, 그러면서도 손실 안 나는 안전성을 가져가느냐. 간단한 건데 이게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저런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누가 옆에서 이거 좋으니까 따라갑시다. 남들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아까처럼 그러한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그런 상황들이 맞아떨어지면 가셔도 절대 실수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런 걸 모르시고 가는 게 문제라는 거고, 또 하나는 과연 내가 빨리 가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뭐냐, 혼자 판단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금융 쪽에도 변호사가 됐던 누군가 한 사람한테 아니면 그 관계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는 거 좋아요. 그거는 나중에 투자를 한두 번 성공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미천이 생기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물어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시간적인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이게 말이 쉽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컨셉들을 계속 머리에 두시고, 뭐 투자에 대한 뭐 패턴도 뭐 기본적인 거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자, 거의 이제 막바지가 왔는데, 지금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아까 지가 변동 가장 올라간 이제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똑같이 이 국토해양부에서 나와 있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하남 다 이유가 있어요. 세종 말 그대로 누적으로 보면 세종시가 1등입니다.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이게 이제 상위 2013년도에 월별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상위 상승률 2등이 됐지만 전체 누계치로 보면 얘가 4.8%대로 해가지고 이 2013년도 제일 많이 올라간 데가 세종시입니다. 근데 월별 기준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 하남시가 0.475로 월 한 달 사이에 상승률 제일 높이 맞은 데가 하남이고, 두 번째 세종시, 세 번째가 송파. 송파는 바로 옆이에요. 그 다음이 강남인데 강남이 여기 강남역 여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수서 KTX 수서 나오는 데 있죠? 거기 강남 보금자리 세곡지구 뭐 보금자리 들어가는 거기입니다. 땅값이 난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다음이 지방에서도 그래도 달성군이 달성을 했어. 여기는 주로 이제 산업단지 때문에 그런데,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도 워낙 뭐 유명합니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냐? 월별 상승에서 그래도 2등을 했죠. 2등. 여기는 꾸준히 가는데 1등, 2등 안 따져도 여기는 꾸준히 가는 거예요. 여기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니까. 여기 보십시오. 9월 달에 0.002 거의 거래가 없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상승률이 10월 달에 0.002에서 0.23%로 확 올라가 버렸어요. 10월 달에 엄청 샀다는 얘기예요. 제주도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이게 숫자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러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보는 이유들이. 근데 전국에 물론 이렇게 상위권을 쫓아가는 데를 투자하면 좋겠지만 아시지만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이 다 안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뭐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대대적으로 때리는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위율을 보고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진짜 고수가 되시면 들어가시고, 이런 데는 지금부터 보라는 거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자, 그럼 거꾸로 이제 한번 제일 떨어진 하위를 볼까요? 용산. 이거 뭐 안 봐도 뻔한 거죠. 제가 설명 굳이 안 드려도 아시죠? 이거 투자 잘못한 거죠? 이거 누구 탓할 겁니까, 이거? 그때만 해도 뭐 용산 개발 뭐 다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파주 아시죠? LG 때문에 완전히 여기도 뭐 쫄딱 나가는 거죠. 다 빠져나가는데 인구가 빠지는데 이게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거기에다 북한 관계, 파주가 또 북한 쪽하고 또 아무래도 거리가 가깝죠. 제가 주로 세미나 하면서도 동서남북을 볼 때 가능하면 북쪽으로 가지 말라고, 당분간은 북쪽으로 가지 말라는 이유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암만 싸고 암만 지금 금매로 나와서 뭐 그냥 떠리로 준다 그래도 사나봐야 세금만 내릴 거예요. 물론 내가 이제 건물 져서 뭐 내가 뭐 하다못해 거기 그래도 관광 같은 게 있으니까 뭐 음식점이라도 운영하겠다고 하시면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실거주나 실저기 하는 거는. 근데 투자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이런 데 가시면 안 돼요. 인천. 인천 물론 좋죠.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아시안게임 이제 내년 2014년 내년도 개최하잖아요. 거기에도 뭐 영종도, 송도 이름만 들어도 굵직한 거 많아요. 청라지구까지 하면. 근데 돈이 안 되는 걸. 아까 제가 하나 사례가 인천 같은 경우가 주택보급률 1위에요. 제일 높아요. 그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 주택만 따져도 그 개발을 싹 밀면 물론 돈 되죠. 언제 되냐 이거지. 언제. 고향. 여기 뭐 일산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향 일산 여기도 아직도 개발할 수 있어요. 최근에 또 수직중축 그 리모델링 허용돼가지고 여기도 또 기대해볼만 해요. 근데 어쨌든 2013년도에는 하위에 4위를 마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 김포. 저번에도 저희 오셔가지고 상담하신 분 중에 김포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냐.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 들어가 살면 안 되냐. 사시는 건 사세요. 근데 그거 나중에 나올 때요. 어떻게 나오실 겁니까? 라고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타이밍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에는 꼴찌를 차지했지만 이게 2015년에는 중간을 차지할 수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 타이밍을 좀 보고 들어가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박근혜 정부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이제 넘어가면 내년이 2년째 되는데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항상 정부가 바뀌면서 공약을 내건 그 개발 축들이 있어요. 그 축들이 다 성공되고 다 진행되는 거 아니라는 것도 아실 거고. 그래서 정부가 싹 들어섰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드는 거에는 무조건 투자를 하시되, 보통 공약으로 내는 5가지 중에 하위 순으로 거꾸로 들어가는 거는 1년 지난 다음에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볼 때 여기서도 이미 공약 우선순위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늦었어요. 근데 지금 2순위, 3순위, 심지어 4순위까지 밀려있던 그 사업들을 금년도에 다시 예산에서 들어가는 걸만 확인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거기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지역적으로. 국가 예산이 대부분은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확정만 된다 그래요. 대부분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다 나눠져 있는 이 확정돼 있는 옛날에 1년 전에 했던 전부 그 공약 개발 사업들이에요. 충청도, 뭐 강원도는 뭐 아직까지는 2018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거기는 좀 잠재적인 수요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있다고 보고요. 부산도 이거 내려가시면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거 아실 겁니다. 북한부터 해가지고 여기도 아마 8개 전체, 물론 부산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부산도 나쁘진 않고, 경남 타이어 산업단지 다 조성되죠. 제가 이제 주로 많이 보는 데가 어디냐? 수도권이에요. KTX, GTX, 거기에 뭐 저번에 계속 얘기했지만 평택부터 세종까지 딱 중간 사이에 있는 게 다 수도권이에요.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들어가시면 충분히 수혜의 지역으로 된다. 너무 광범위하죠? 과연 이 넓은 전국을 다 그럼 투자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하고 이제 계속 또 저기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좀 결론을 좀 적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실물 경기 분명히 청신호가 옵니다. 우리 암만 뭐 저 장기 침체 뭐 터널 못 벗어났다고 뭐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청신호. 아까 제가 왜 사이클을 보여드렸냐? 사이클이 지금 이제 바닥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바닥에 근접했거나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쪽에 터닝 포인트라는 거는 분명히 올해 말 내년 초입니다. 이건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실제 나온 아까 보였던 지표상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뭐 주택으로 보면 분명히 매매 수요로 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또 그 정부에서 또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또 이제 또 해주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고. 결국 이거예요. 이 기대 심리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수요를 매매한다, 사겠다라는 수요만 많으면 당연히 이거는 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외국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실제 미국이 이제 출구 전략을 풀어놓을 때에는 분명히 이거 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어디에 가야 되냐? 지금 제가 쭉 설명하면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여기 함축돼 있어요. 인구유입. 어디로 인구가 많이 지금 들어가느냐? 당연히 뭐 세종, 평택, 당진, 그러면 도로나 철도는 또 당연히 역세권 주변. 국책사업. 그래, 지금 국책사업 1순위 어디냐? 새만금인데. 새만금. 또 새로운 거, 뭐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 어차피 세종시 뚫게 되면 거기 지금 제2의 경부고속도로 뚫는 것도 아시죠? 그 중심으로 또 개발이 돼요. 많아요, 그런 게. 그린벨트 해제.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리면서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리는 지역들이 지금도 많은데 제가 오늘은 거기까지는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렸어요. 워낙 뭐 내용이 많으니까. 국가산단. 일반 산업단지 말고 국가자 붙은 데에서 지금 개발 들어가고 향후에 2년, 3년 뒤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보셔야 돼요. 계획관리죠? 중요하죠? 어디냐? 전국을 볼 필요 없고요. 이거는 경기 남부권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자, 이제 지도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강원권, 수도권, 세종시권, 새만금권, 경상권, 제주권. 자, 여러분 같으면 전국에 이제 전국에 어디를 갈 때 토지를 딱 봤을 때 이제 눈 감고 봐도 야,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네라는 게 이제 지켜질 겁니다. 그러면 전국을 다 자료 같은 거 다 조사할 필요도 없고요. 찍으세요. 그리고 아까처럼 경기지표, 정부정책하고 하나하나 매치를 해서 또 저와 같은 전문가들 활용해서 같이 가시고 같이 보시고 같이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사이클상의 고점이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못 드려요. 저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시기가 맞고 이 시기가 앞으로 2년, 3년 글쎄요. 시기는 타이밍이거든요.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제가 했는데 워낙 뭐 시간이